정부가 오늘 6.17 부동산 대책의 보완 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 나온 대책들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네. 한참 바쁘실 때네요. 네.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도 그렇고. 네. 그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나온 대책들 정리를 하나하나 좀 해볼게요. 한마디로 다주택자 세금 더 내라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6%까지 높이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일단 다주택자의 이제 세금 규제 강화가 하나가 있고요. 뭐 뒤에 차근차근히 하겠지만은 네. 이제 실수요자들, 뭐 청년층들에 대한 기회를 좀 더 확대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살짝 언급이 되어 있는 뭐 그렇게 세 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그래도 핵심은 역시 세금 규제였었고요. 다주택자들, 특히 다주택자들 중에서 고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내잖아요. 네네. 보통 우리가 집에는 세금이 크게 세 개가 붙는데 네. 살 때는 취득세 네. 붙어서 이제 취득록세를 내고 네. 갖고 있을 땐 보유세라고 해서 재산세와 고가 주택은 이제 종부세를 종부세. 내게 되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네. 다주택자는 이 세 가지를 다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세 가지를 다. 네. 네. 그 중에서 갖고 있을 때 이제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는 기존의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은 3.2%였고요. 네네. 작년 12.16 대책에는 이걸 4%대까지 올린다라고 했는데 이제 입법화되지는 못했죠. 네네. 국회에서는 안 됐고. 근데 이번에 나온 안은 최고 세율 6%입니다. 6%. 네. 그럼 이 6%를 누가 적용되느냐? 네. 다주택자 중에서 과세 표준이 한 94억대. 그러면 94억 이요? 이 집 저 집 해가지고 한 뭐 100억 이상 원 네.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6%에 되는 이제 종부세를 맡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가 높은 겁니까? 이거를 이제 누구랑 비교했냐에 따라 다른데 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좀 낮고요. 네네. 선진국 뭐 미국과 유럽과 비교하면은 거의 한 뭐 6분의 1, 7분의 1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낮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근데, 낮죠. 예, 네네. 여기만 포커스를 맞추면 또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 네네. 우리는 근데 팔 때 음. 양도세를 내잖아요. 네네. 파는 그 차익에 대해서. 네. 이 부분도 이제 좀 이따 얘기는 하겠는데. 네. 근데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이렇게 보유세가 굉장히 높은 곳은 양도세를 또 없거나 또 낮춥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좋은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세금 내라. 네. 그 대신 여력이 안 돼서 떠날 때는 이제 고이 보내드리는 뭐 네네. 이러니까 각자마다 이게 특징이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또 높지만 그런 거에 한해서는 뭐 이렇게 보유세라든가 양도세는 또 낮추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 절충한. 절충한. 네. 그래서 이따가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네네. 여기에 대해 또 뭐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철학에 따라서 이 네. 세금도 달라지는 건데 이 당초에 민주당이 1주택자에 한해서는 세금 부분에서 좀 더 융통성을 두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특별한 언급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당초에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 가령 뭐 강남에서 집 한 채 샀는데 30년 거기 살았는데 네네. 그게 막 30억이 됐다. 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네네. 좀 융통성을 두겠다는 내용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런 방향으로는 갈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워낙 중요한 게 일단은 네네. 세금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언급된 부분은 일단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신 이 양도세율 같은 네. 경우는 1년 미만 한마디로 단기 매매 경우 네. 70%로 올리기로 했어요. 네, 양도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둘 다 올리는데요. 첫 네. 번째는 단기 매매. 음. 이 정도는 투기자라고 할 수 있는 것 분들에 대해서 네. 매매가 있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또 양도세 중과가 함께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 먼저 당초에 1년 미만에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을 1년 미만에 샀다 판다는 것은 약간은 의심스럽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현재도 양도세 같은 경우에 양도세 항상 수익에서 나는 겁니다. 집값이 올랐을 때 네. 40%를 뗐는데 이걸 70%로 이제 어, 올린다 하고 대폭 올려요. 1년에서 2년 사이 같은 경우에도 최대 60%대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해서 단기 거래자들에 대해서 양도세율이 굉장히 높죠. 네. 70%라고 그러네요. 하면은 뭐 네. 복비 떼고 뭐 이런저런 해야 떼면은 정말 높은 건데 거의 남는 게 없다 소위 말하는. 여기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또 집을 팔 때는 중과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2주택자는 기존의 양도소득세 내야 될 것에 한해서 10% 포인트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네. 20% 포인트를 내게 되는데 어. 이걸 10%씩 높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주택자는 기존의 양도세율 플러스 30% 포인트를 내거든요. 그러면 만에 하나 3주택자가 양도세 최고인 42%를 맞았어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30%포인트를 중과하잖아요. 네네. 그럼 72%를 만약에 맞게 되니까 그러네요. 이제 5억의 차익이 생겼다라고 해도 음. 거기서 5, 7에 35, 4억 가까이를 네네네. 세금으로 떼게 되니까 정말 손해지는 게 없게 되는. 네. 그래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굉장히 강화를 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이 아니라 내년 6월부터 아. 일단은 한시의 기간이 약간 뒀습니다. 네. 네. 근데 종부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이제 세금의 세종류 네. 말씀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종부세를 올리는 거는 집 많은 사람들 빨리 파세요 이렇게 네. 유도하는 거고 네. 또 양도세를 또 높여버리면 또 팔기도 힘들어지고 네. 이런 어떤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네, 앵커도 아까 그래서 우리 정책이 철학이 담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네. 예, 시장에서도 보유세를 높여라, 최대치를 높여라. 대신에 양도세 같은 경우에 좀 낮춰줘야 네. 안 되는 분들, 특히 이 현금 흐름이 안 좋은 분들은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지금 너무나 차익이 크다. 네. 이런 두 가지 철학이 있는 건데 네. 현재 정부는 이제 후자를 택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한치도 용납할 수 없다. 음. 이렇게 해서 막 오르는 거 다주택자들에 한해서는 네네.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네. 보유세를 왕창. 그러나 이것도 팔고 떠날 때는 이건 불로소득이니까 양도세도 크고요. 또 이번에 발표된 거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네. 대폭 높여가지고요. 지금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취득세도 12% 다주택자는. 네. 그 부분을 지금 네. 질문을 드리려고 아, 했었는데 그래요? 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율을 3주택 이상 세대에 다르고 또 2주택 세대고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은 우리가 가액에 따라서 이게 나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6억 원, 그다음 9억 원 초과 같은 경우에 3%로 음. 굉장히 크죠. 취득세 같은 경우에. 하고 이제 4주택 이상자에 한해서만 네. 취득세한테 약간의 페널티를 줘서 4%인데요. 현재는 이 3주택자 이상은 12%, 2주택자 이 세대가 또 집 살 때는 네. 8%입니다. 무려 취득세를.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 때부터 이제 굉장히 셋째, 부담이네요. 넷째 나면 이미 10% 띄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되고 보유세, 양도세여가지고 다시 그 부동산 철학으로 좀 돌아가면 과연 이제 이렇게 하면 누가 팔겠느냐라는 철학. 그러니까 네. 퇴로를 좀 열어주면서 능구렁이처럼 밀당을 해야 된다라는 네. 썰과 반대가 있는데 현재 정부는 안 된다. 쪽을. 단 하나도 용납할 수 없고 더 강하게 압박을 해서 음. 못 견디다가 네. 토해내야 네. 된다라는 이제 철학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실은. 조건이죠? 공급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물량을 누가 받아야 그게 매매가가 되고 그 네, 가격이 네. 올라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누군가가 비싼 가격에 지금 받아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괜찮은 공급량이 더 막 나온다라고 하고 막 보인다면은 네. 실수요자들이 굳이 비싼 가격에 안 받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쫙 같이 나와줘야 이 지금 가두리에 완전히 갇혀 있는 네네. 취득세, 양도세가 될 텐데 지금은 공급 약간의 쪽이 공급 약해서. 쪽이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상당수의 지금 뭐 혹은 이번 정책에 좀 반대하는 분들은 매물 잠김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 파는 거죠 다주택자가 특히 저금리니까. 세금 보유가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더라도 일단은 안 팔고 버티기로 갈 수 그렇다고 있다. 물량이 확대 안 되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 세금이 올라간 부분을 네. 전월세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정가를 전가시키는. 해버리는 거기에 대한 걱정이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과도기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늘 제 입장을 전했지만 저는 이제 전자 쪽이었어요. 저 노무현 정부 때도 네네. 부동산 시장을 당시 이제 취재 기자였을 때 봤을 때도 이게 이제 취지는 신념은 알겠는데 실제로 버티기 시작하면은 이게 굉장히 잘 버틴단 말이죠.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하고 네네. 이제 전가가 빠릿빠릿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 순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올 것이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네. 공급이 먼저 공급. 나왔어야 됐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든 뭐든 공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세금 규제. 지금에 나왔던 이 순이 역순이 됐다면 네네. 어땠을까라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3기 신도시 정책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네. 이게 빨리 입주해야 4년이에요. 4년이요? 경우에 4년, 5년 뭐 진짜 막 밤낮 건설해도 네네. 한 3년 반? 물리적으로 그러면 그 시간이. 사이에 일단 공급 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반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정부의 또 의견 전해드리면 뭐 도시에 네. 이런
짜투리 땅 개발하는 거, 뭐 오피스, 공실에서 주택량은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도시 네. 재생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죠. 예, 하고 또 그게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이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매물 잠김을 이것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 사업자들 입장에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좀 큰 네. 부분인데 세제 혜택들을 주겠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좀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진짜 초비의 관심사였죠. 네, 네, 네. 왜냐하면 임대 사업자 등록해라라고 강조했던 게 실제 현재 정부였었고요. 그렇죠. 2017년에 막 강조해가지고 보통 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가구 말고요. 사업자가 한 20만도 안 됐을 겁니다. 한 19만, 20만 명 정도였는데 네. 현 정부 들어서 이게 거의 5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임대 사업 등록을 했는데 네. 그때 나온 얘기가 이렇게 혜택은 많이 주거든요. 가령 뭐 집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양도세 같은 것도 중과를 안 하고요. 나중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꽤 주고 네. 거기에 이제 종부세도 안 냈다가 이제 합산해서 합산하게 되면 커지는데 네네. 합산 안 하고 하나씩 한 합산 배제도 해주게 되고 네. 또 뭐 취득할 시점에도 이제 물론 그런 것들이 한 번 중간에 또 혜택이 축소되기는 했지만은 네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오늘 전까지는 그 혜택을 다 이제는 없던 걸로 한다라는 네네.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분들은 굉장히 반발했죠. 그랬겠네요. 왜냐하면 네. 그런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뭘 했냐? 5% 이상을 안 올리는 거예요. 전세를. 그러니까 일종의 전월세 시장의 네네. 시장 공급자 역할을 네네. 하는 거였었거든요. 정부도 최초에 이걸 한 게 그런 거 좀 많이 하라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결론은 유지입니다. 유지. 예, 유지. 대신에 현재 하고 있는 이 단기 4년, 장기 8년의 임대 사업자라는 게 사실상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들이 쭉쭉쭉 해가지고 8년 되게 되면 네. 이제 장기 10년 임대만 남게 되는데 네네. 그것도 아파트는 없어요. 그래요? 빌라 다세대만 허용하니까 이제 임대 사업자라는 자체는 사실상 폐지고요. 기존에 그렇군요. 있는 분들이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되면 수명이란다. 이 네. 기간이 다하게 되면 네, 이제 네.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정부가 이제 놓쳤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거대한 유동성들, 네네네. 또 초저금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를 최초에는 2017년 이때만 해도 예측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서 네네. 이렇게 혜택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막 임대사업 막 등록을 하면 전월세 시장이 이제 막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전세 얼마 내고 있고 월세 얼마 내고 그럼 나중에 이제 과세도 하고 뭐 이래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걸 시작을 한 건데 네. 뭐가 문제였느냐? 그렇게 될 때 그 이상의 공급이 많이 나왔어야죠. 음. 근데 공급은 이상하게 별로 없으니까 네. 이분들이 혜택은 좋으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집을 돈은 넘치니까 또 사고 혜택 받고 물량을 네네. 싹쓸이하면서 정부가 생각했던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네. 이것은 실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봐야 되고요.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막 보면 그 임대 사업자들이 투기 세력이다라고 막 뭐 그들이 악용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를 네.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었겠고 소급 적용을 네. 뭐 해서 혜택 다 뺏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것은 아니라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폐지고 추가도 없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엑시트하게 되는 뭐 그런 구조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국토부 차관이 어느 방송에 나온 걸 들어보니까 지금 공급 꽤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아마 시간상 미스매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만 보게 되면 네.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토탈리 보면 네. 보통 한 해에 공급되고 또 멸실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거의 한 60% 수준으로 물량이 내년에 바로 또 적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월세가 좀 들썩이는 것이 그러니까 내년에 공급이 평년에 비해서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또 귀신같이 아는 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공급이 늘어난다. 실은 3기 신도시까지 다 해버리면은 진짜 네. 뭐 앞으로 그거 다 포함시면 공급 많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1년, 2년, 3년, 4년에 굉장히 시장이 많이 들썩이잖아요. 네. 최근 3년에 진짜 집값 오른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하고. 네. 그래서 그 차관님의 말은 또 뭐 중장기적으로야 공급이 뭐 많을 수도 있겠고 네네. 또
항상 이런 거잖아요. 좋은 곳에 살고 싶어하는 곳에 맞냐, 그렇죠. 전체적으로 맞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서울과 수도권에 일단은 입주하는 물량은 꽤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공급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집을 지어놨는데 직장하고 한 3시간 걸려. 이러면은 거기 살기 힘들잖아요. 웬만한 그렇죠. 직장인들. 네네. 혹은 공급을 했는데 너무 비싸. 네, 그러니까 거의 계속 남의 떡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서 맞습니다. 공급을 강조해봤자 네. 이게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세법을 바꾸는 거라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여당이 압도적으로 지금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통과는 이제 될 것 같고요. 음. 과연 이제 이 안을 이건 이제 정부 안이니까요. 네. 민주당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거 외에 아까 이제 법 중에 좀 포함된 거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들도 좀 있었어요. 이런 네네. 것들은 뭐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그 동안에는 뭐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국민주택이나 뭐 이런 데 한해서만 좀 따로 특별 공급 이렇게 해놨었는데 네. 이제는 그걸 민간주택.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설사가 사는 곳에서도 이런 무주택자와 뭐 신혼부부 이런 다자녀 이런들을 위한 특별 공급을 거의 한 7% 이상, 7%가량 물량을 떼어놓고 네. 뭐 또 뭐 최초로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뭐 면제해 준다든가 깎아 준다든가 내용도 있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네. 소득을 뭐 완화해서 뭐 9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빠르게 이제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런 세금 고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더 강하게 민주당은 생각할 수도 그럴 수도 있겠죠. 있는 거 일부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은. 네. 지금 뉴스들 나오는 것 중에서 막 어떤 의원이 입법 발의 한다는 거 내용들 보면은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뭐 네. 가령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하면 이제 비과세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1주택자가 실거주했다 하더라도 남한테 한번 전세 주고 자기 전세 살고 뭐 이런 경력이 있다면은 네네네. 뭐 비과세는 뭐 전혀. 이 정도로 막 강력한 안들도 막 나오고 있어서 네. 어느 선까지 민주당이 절충할지. 절충을 해서 이거를 입법을 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에 나올 네. 임대차 3법. 네네. 그게 또 여기랑 맞물리면서.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다주택자가 이런 세금 폭탄에도 진짜 네. 세금 강화, 세금 장벽에도 네. 매물을 잠가버린다. 네. 하고 계속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한테 전가한다. 전세 시장이 요동치죠. 엄청나게 그럼 뜨겠죠. 주거 불안정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후속으로 민주당에서는 임대보호차 3법 그래서 뭐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네. 상한제, 계약갱 청구권제를 함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굉장히 포커스를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 법도 어떻게 지금 통과하느냐, 상황을 예, 또 그 임대보호차 3법은 어느 수준에서 통과하느냐 마느냐 또 막 굉장히 이제 이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네. 전세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어요. 네, 이게 소위 이 갭 투자를 막으려고 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여서 크게 이런 것들에 불편 없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정부는 또 하나의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갭 투자, 갭 투기. 네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실제로 집 살 때 전세 빼면 차익만 조금만. 내면 한 채 두 채 계속 모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전세값도 이렇게 보니까 전세담보대출이 우리나라는 좀 쉽죠. 네네. 특히 전세만큼 또 확실하게 보증이 되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금융권도 전세담보대출을 잘해줍니다. 네네. 예, 네. 그건 뭐 안정적으로 잡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물건을 네.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전세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규제 집을 지역에서 사면.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이제 사게 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할 때 바로 기존의 이 3억을 회수해야 됩니다. 전세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 안 되고요. 이미 받은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미 받은 분들, 산 분들은 일단은 가요. 그 대신 전세담보대출에 만기는 올 거 아닙니까? 네네. 2년이니까 네네. 연장은 또 안 안 된다. 해주는. 예, 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투기 1주택자도 지역. 이제는 이제 2억으로 전세담보대출이 낮아진다는 거 공적 보증에 있어서는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정부가 더 내놓을 대책들이 있는지 좀 예측을 좀 해주시면 다 나온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공급만 좀 네. 확실한 게 좀 나오기를 일단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곧 또 네. 김현미 장관이 보강을 해서 공급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한다라고는 하는데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틀어막았을 때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또 상당히 괜찮은 공급이 나와야
그 매물에 잠겨진 분들이 그렇죠. 이제 이렇게 좀 하여간 그렇지만 네네. 그분들이 이제 낮춘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과연 그런 공급들이 될 수가 있느냐는 관건이 하나가 있고 큰 틀에서 지금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이 아파트 주택 시장의 변곡은 어디냐? 금리 인상 시점 같아요. 아, 네. 네. 지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너무 낮은 네네. 데다가 단기 유동성은 그러니까 네. 오늘 콜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게 1,300조, M2라고 총 통화량이 3,000조. 한국은행도 걱정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들이 갈 데가 우리나라 네. 부동산. 네. 이거 좀 아닌 것 같으면 주식. 그러니까 주식도 지금 그렇죠. 예, 오늘 이 막 주가 빠졌는데도 지금 뭐 몇천억씩 주식 막 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동산의 뜨거운 열풍을 꺾는 것은 다시 이 시중에 뿌려진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그 금리 인상의 큰 변곡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 인상이 언제쯤 될까요? 지금 상황 봐서는 굉장히 요원해 보여가지고. 그렇죠. 금리 네. 인상은 언제 되느냐? 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중앙은행이 너 돈 많이 빌려갔으니까 널 괴롭힐 거야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요. 기준점은 예, 역시 세계 물가. 어디에도 부동산 잡으려고 또 막 인위적으로 금리를 높이는 또 그런 중앙은행의 정책은 실은 잘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나올 금리 인상 이것이 크게 이 좀 변곡점. 네, 네. 부동산의 집값을 떨어뜨리게 하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부동산 보완 대책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